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퇴직을 앞두거나 노후를 맞이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나 대도시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 드넓은 바다, 거기에 멋진 테라스, 푸른 잔디들 속에 나만의 주택을 짓고 조그맣게 귀농을 하며 살아가는 꿈들은 다들 한 번씩은 갖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은 실제 전원주택의 삶의 현실에 대해 사연을 제보해 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모 씨님의 사연입니다. 한 직장에서 30년간 근무를 하고 곧 은퇴를 앞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시골의 전원주택에 사는 것을 항상 꿈에 그렸던 김모 씨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으로 주말에 아내와 함께 땅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경치 좋다는 땅들은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외국에서 볼 듯한 이국적인 경치들을 보며 감탄하곤 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요? 옆에 있던 아내가 행복해하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제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묻고 또 물어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음에 드는 한 건축회사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복주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원주택을 좀 지으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라고 김 씨는 물었습니다. 2000채 이상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 그리고 빠른 기일 내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간 김 씨는 1층 22평, 2층 8평 구조로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건축비 2억 원의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집을 지어주겠다는 업체의 설명에 김 씨는 본인 아파트를 팔아 건축비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낸다는 기대감에 엄청 부풀어 있었죠. 그러나 공사는 8월이 돼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전 완공은 불가능했죠. 그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내년 설을 기약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주택골조가 완성되자마자 공사는 멈춰버렸습니다. 김 씨는 하청업체로부터 건축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미 전체 건축비의 90%를 건축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이었죠. 공사는 수개월째 방치됐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판 김 씨는 6개월간 펜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돈을 끌어다 기존 하청업체에 주고 어렵게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한 김 씨는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며 불법 건축물에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꿈에만 그렸던 김 씨의 노후 생활은 그렇게 로망의 기쁨보단 좌절만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모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모 씨는 은퇴를 하고 약 3년간 전원주택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의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다시 와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3년간 그녀의 주택살이 삶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모 씨는 충남 당진에 약 800평 정도의 부지와 건축 면적은 약 70평 정도의 주택을 지었었습니다. 건축 비용도 엄청나게 투자하셨었죠. 그러나 항상 꿈에 그리던 노후살이었기에 기대가 엄청 크셨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에서 창문을 열면 넓은 테라스와 푸른 마당이 나를 반기며 아침에 항상 일어날 때마다 상쾌했던 그 기분은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30년간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을 매년마다 시달렸었는데 전원주택에 와서는 비로소 층간소음에 해방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집 내부 1층은 남편, 2층은 저희 공간이었고 야외에 가니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제 개인 공간으로도 활용을 했었죠.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즐겁기만 했습니다. 집의 위치도 남향이었기에 꽃과 나무가 엄청나게 빨리 자랐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던지요. 또 가니비닐하우스에는 고추, 가지, 상추,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다양하게 심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처음 내 손으로 재배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식비도 많이 아낄 수 있겠다 싶었죠. 또한 바로 뒤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인적이 매우 드물고 차량도 일절 다니지 않았기에 맨발로 흙길을 자주 걷기도 했습니다. 자연면 영역에 아주 좋더군요. 맨발로 산을 걸을 때면 새 울음소리와 물소리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빨래는 세탁기도 필요 없이 햇빛의 일광건조로 소독도 하면서 말리니 빨래 건조기에서 말리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에도 20분 정도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크게 불편함도 없었지요. 병원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 병원들은 30분 정도로 차로 이동하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적스러운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생활을 하니 마음도 정말 많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모든 일들이 첫사랑 마냥 정말 설렜습니다. 남편이랑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6개월 뒤에는 조금씩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곤충과 벌레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벌레가 집안에 기어다니는 것은 정말 애교로 봐줄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처음 맞이한 여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또 여름에는 햇살도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햇빛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데 선크림을 끊임없이 발라줘도 얼굴이 얼마나 칙칙해지던지요. 여름의 텃밭의 일은 끔찍합니다. 뒷산의 뱀은 또 얼마나 많던지 낮에도 밤에도 가끔씩 튀어나와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섭다는 얘기를 쓰니 전원주택은 밤이 더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버틸만 했지만 가끔씩 남편이 없으면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무섭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늦은 시간 혼자 있는데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면 도둑인지 귀신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돗개 2마리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훈련도 제대로 안 돼서 돈을 또 써서 애견 훈련소를 보냈습니다. 대형견이라 그런지 교육비도 몇백만 원이 깨지더군요. 텃밭에서의 일도 처음에는 설렜지 이게 성격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또 하나의 일입니다. 처음에 욕심이 나서 고추, 오이, 상추 등 정말 여러 가지 길러보던 게 화가 되더군요. 또 마당 앞에 잔디들도 어찌나 빠르게 자라는지 이것도 매일매일 잔디를 깎아줘야 합니다. 2년 뒤에는 남편보다 제가 더 잔디를 잘 깎는 달인이 되더군요. 겨울에는 또 어찌나 춥던지요. 평수가 커서 난방비도 월 6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눈 오고 비 올 때는 당연히 마당부터 주변까지 하나하나 다 치워야 됩니다. 바람이 또 심하게 불면 작물이며 정원, 비닐하우스 등 쓰러질 수도 있기에 방지를 부단히 해줘야 됩니다. 또 도심이 아니다 보니 쓰레기 처리도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 2회 정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고양이들이나 날짐승들이 봉투를 얼마나 해체를 해놓던지요. 또 가끔씩은 청소차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전원주택 삶의 초기는 저에게 벅차다고 느꼈지만 수년간 도시 생활을 했었던지라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기에 적응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그래도 단점들보다는 장점들이 더 많다고 느꼈으니깐요. 하지만 그때까지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주택 생활을 하다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노후를 편하게 즐기면서 윤택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서 외곽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2년간 몸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남편이랑 둘만 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 몸이 상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주택살이를 하면 생각보다 나무도 정말 빠르게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자르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그러다가 다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심하게 나더군요. 혼란스러운 정신을 차리고 얼른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도시에서는 10분 아니면 올걸 20분이나 더 걸려서 오더군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남편은 다행히도 괜찮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뼈저리게 느꼈죠. 나이 먹고는 다 필요 없고 아주 크고 좋은 병원 근처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말이죠. 주변의 병원도 다 개인 병원이다 보니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군요. 밖으로 나가려면 2시간은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2시간이 걸리는 대학병원의 구급차로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여기 다시 팔고 작은 곳에 아파트로 다시 갈까? 라고 제가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남편은 진작에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전원주택살이가 워낙에 제 꿈이었기에 제 눈치를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이곳을 팔고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 자체가 아파트 매매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파는 것도 여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은 가격 변동성도 있고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더군요. 그렇게 팔리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1년이나 걸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 사업체 법인에서 창고형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다행히도 원값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택살이가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귀농하며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만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평수로 사세요. 되도록이면 20분 이내에 큰 병원이 있는 곳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춘 곳이어야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전원주택의 삶을 미리 경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리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원주택의 실제 삶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삶이셨을까요? 이렇게 전원주택의 꿈과 현실에 대해서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든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전원주택을 결정할 시 아파트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원주택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다면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분들이 말하는 다음 5가지 이유에 대해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주택살이가 아니더라도 노후에 아파트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대학병원, 전문병원과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 운전은 어렵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시골이나 외곽은 아주 작은 치과, 안과 등 개인 병원들은 있으나 크게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급박한 위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전문병원, 대학병원 근처에 위치한 곳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대형마트,
은행, 문화공간이 아주 가까우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기본 10년 이상은 외곽에서 살아야 하는데 문화공간이 별로 없으면 생각보다 많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택살이도 예전 같지 않게 주변 이웃들과 대화도 많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공간도 없으면 대화 자체도 더 단절되고 생각보다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자금입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집값의 변동성이 큰 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꼭 큰 돈 들여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용과 유지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드실 겁니다.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기에 내 집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은 모두 스스로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자보수는 필수며 생각보다 돈이 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비용은 언제든 아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 유지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외곽에 살면 아무래도 차량 이용은 필수입니다. 도시에서 살 때에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했지만 외곽에서는 대중교통이 생각보다 불편하기에 무조건 차량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 때보다 차량을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 기름값도 꽤 많이 나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안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주변에 살던 분 중 한 분은 대낮에 금고가 한 번 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긴 했지만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CCTV가 열악한 편입니다. 또한 야밤에도 생각보다 많이 어둡고 남자 혼자 있어도 처음에는 많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신 분들은 보안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해충과 벌레 그리고 동물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살게 되면 벌레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충 침입을 방지하려고 하면 또 돈을 써야 되고 소독을 해도 벌레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여름철에는 모기가 생각 이상으로 많기에 이런 점들도 꼭 고려하셔야 되실 겁니다. 본인이 깔끔한 성격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벌레에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로 전원주택 삶에 적응은 어려우실 겁니다. 또한 야밤에는 고라니, 뱀 등 여러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곰도 한번 마주친 적도 있었답니다. 이 이외에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셨던 혹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전원 생활에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꿈처럼 여겨왔던 전원주택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살 곳을 정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곽으로 갈 필요가 없다면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83.8%의 대다수가 건강할 때까지는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져도 56.5% 이상 제가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살기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죽는 날까지 내 집에서 산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고령자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턱을 없애는 베리어 풀이나 미끄럼 방지 공사, 미닫이문 설치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약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캠페인을 갖추면 더욱 더 좋겠네요.
또한 무작정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거나 시골에 땅을 사서 간다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자재비와 물가도 엄청 오르고 있기에 주변 시세들도 보시면 생각보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과거의 회상은 내려놓으시고 남 눈치도 보지 마시고 스스로가 제일 편안하다고 느끼는 집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10년, 20년 뒤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다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미래다. 젊은 날의 삶은 한번 살아보라고 주어진 것이고 나이든 이제부터가 정말 진짜의 삶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부터가 당신의 진짜의 삶입니다. 이상 참된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